한 박자 늦추어 평생을 이긴다. 이것은 대기만성형 인물들의 법칙이지만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을 이루는 사람은 보통 가장 먼저 박수를 받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에 오고 한 박자 늦지만 일단 흐름에 발을 들이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모든 것이 속도로 측정되는 시대에 천천히 갈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늦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늦는다는 것은 쌓고 있고 경청하고 있으며 꽃 피울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아침은 흔히 분주함으로 시작됩니다. 해가 지붕을 드기도 전에 시계와 알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로 인해 삶의 리듬은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사람들은 어제보다 더 빨라야 하고 남보다 더 많이 해야 하며 뒤처지기 전에 맞춰야 한다는 마음으로 길을 나섭니다. 우리는 차를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한 걸음 늦으면 평생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조급함이 자신의 생명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멈춰서서 자문하는 이는 드뭅니다. 옛사람들은 성급한 사람은 멀리 가기 어렵고 자연의 순리를 따를 줄 아는 사람이라야 큰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서 씨앗이 큰 나무가 되려면 어두운 땅 속에서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표면만 보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끈기 있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만성형 인물들은 초반의 승패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이 배우기 위해 천천히 가고 충분히 견디기 위해 천천히 가며 내공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천천히 갑니다. 때가 되어 운이 열리면 그들은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형세가 스스로 그들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한 박자 늦추지만 평생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대기만성의 법칙이며 긴 길을 갈 만큼 충분히 인내심 있는 자들을 위한 법칙입니다. 속도라는 시대의 병. 오늘날 모든 것은 빨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빨라야 하고 남보다 빨라야 합니다. 한 박자만 늦어도 인생 전체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빨라야 합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기고 손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뉴스는 이해되기도 전에 새로운 정보로 대체됩니다. 지식은 짧은 단락으로 압축되고 고속으로 청취되며 마음을 위한 패스트푸드처럼 소비됩니다. 사람들은 5분 만에 잘하는 법, 10일 만에 인생을 바꾸는 법,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같은 단기적인 약속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식들을 쫓을수록 인간은 더욱 피로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 숨가쁜 삶의 리듬 깊은 곳에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년배보다 못할까봐 갖는 두려움, 위치와 기회를 잃고 타인의 눈에 가치 없는 사람이 될까봐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도 못하고 속도를 늦추지도 못하며 심지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문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홍수에 휩쓸려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다 어느 순간 둘러보면 피로만 남고 의미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더 벌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경험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지만 지혜는 날로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속도를 소유했지만 영혼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성급한 사람은 오래가기 어렵고 천천히 가되 굳건한 사람이라야 멀리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빠름이라는 것이 숨 막힐 듯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언뜻 보면 역설적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감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쟁 우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늦춘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며 도피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깨어있음이며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판을 보는 능력이고 사고의 깊이를 생존의 힘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입니다. 위대한 성공의 역사는 결코 서두르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빽빽한 일정표에서 눈을 떼고 상업과 인류의 긴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면 느림의 힘이 곳곳에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 제프 베이조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가 가상의 성장에 취해 돈을 태울 때 그는 느리고 고독한 길을 택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기반이 될 조각들을 끈기 있게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물류,
운송, 기술 인프라, 클라우드 컴퓨팅, 이 모든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느림이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광란이 지나갔을 때 빨리 달리던 자들은 일찌감치 사라졌지만 아마존은 산처럼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전 있는 인내의 승리였습니다. 동양으로 눈을 돌리면 닌텐도가 한 박자 늦춤의 지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사양과 그래픽 경쟁에 뛰어들 때 닌텐도는 조용히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은 게임을 할 때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그들은 속도를 늦추고 플레이어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쪽을 택했고 가족과 세대를 연결하는 경험을 설계했습니다. 닌텐도의 성공적인 제품들은 트렌드를 쫓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갔기에 아주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돈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도 최후의 승자는 가장 고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시대를 거스르는 듯한 인내심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파도를 쫓지 않고 투기 열풍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의 철학은 매우 간결합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보유하지 마십시오. 그의 자산은 요란하거나 극적으로 불어나지 않았지만 세월에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자 기다릴 줄 아는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옛말에 대기만성이라 하여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뒤떨어져서가 아니라 내공을 쌓을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반에 승리를 다투지 않고 중반에 과시하지 않지만 길의 끝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한 박자 늦추는 것은 기회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긴 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림의 세 가지 핵심 단계. 느림은 이미 정상에 있는 자들만의 사치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속도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깨어남의 길입니다. 느림은 발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에 있습니다. 느림은 포기나 회피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만큼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느림은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여줍니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느림의 핵심은 내면 생활의 세 가지 기반 단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고의 정적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박자 늦추는 것만으로도 앞에 놓인 긴 여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반응이 빠르고 결정이 빠르며 적응이 빠른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쉽게 이끌려 다닙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 안에 두 가지 사고 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감정, 직관, 습관에 기반하여 매우 빠르게 작동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느리게 작동하며 집중력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더 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빠른 사고 유형은 본능적인 어린아이와 같고 느린 사고 유형은 침착한 현자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본능적인 어린아이를 깨우려 하고 현자는 잠재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달콤한 권유,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당장 결정하고, 당장 구매하고, 당장 선택하기를 원하며 늦으면 놓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큰 실수는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생깁니다. 대기만성형 인물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굼뜨기 때문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정적을 만들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의 몇 분간 침묵일 수도 있고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 오후 한나절일 수도 있으며 깊이 생각하기 위해 며칠간 물러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정적의 시간이 내면의 현자가 목소리를 내게 합니다. 장자는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은 사람이라야 길이 저절로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느림은 정체가 아니라 사고를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쉬운 정답으로 달려가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부르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것을 삼키는 대신 다각도로 경청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해 질문을 던지고 시야가 충분히 넓은지 자문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멀리 보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는 미성숙한 자아의 오만함으로 행동하기보다 앞서간 이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늦춥니다. 느림의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깊이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빨리 살아서 자신의 감정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지만 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불안하지만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 관계, 크고 작은 결정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스스로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옳고 그른지 서둘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억누르거나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똑바로 바라볼 뿐입니다. 감정이 목격되고 인정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때 행동은 공황이 아니라 이해에서 나옵니다. 대기만성형 인물들은 대개 감정적 인내력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서둘러 저항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에 서둘러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아파한 뒤에야 일어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그 느림 덕분에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단계를 건너뛰지 않으며 짧은 충동 때문에 장기적인 길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느림의 세 번째 단계는 시간에 대한 시각입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늘 좁은 현재에 살며 모든 것이 즉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긋한 사람은 긴 시간의 흐름 속에 살며 모든 걸음이 수년, 심지어 평생이라는 그림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옛말에 대기만성이라 하여 큰 기질을 가진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붕을 올리는 대신 기초를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한 것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이 단계에서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에 감히 투자하는 것이며 빨리 배우기보다 깊이 배우는 것이고 남들이 즉각적인 후광을 쫓을 때 능력과 관계와 작은 가치들을 조금씩 축적하는 것입니다. 때가 왔을 때 그들은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올바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현대인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작은 조각으로 깨진 거울과 같습니다. 각 조각은 알림, 메시지, 끝나지 않은 대화를 비춥니다. 우리는 산산조각난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주의력은 깊이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히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높은 능력의 징후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저글링을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멀티태스킹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일들 사이를 어지러운 속도로 오가는 것일 뿐이며 결국 하루 끝에 지치고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한 박자 늦추는데 그 느림은 신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멀티태스킹의 소음을 주도적으로 포기하고 깊이 있는 싱글태스킹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흩어진 주의력의 광선을 모아 하나의 날카롭고 집중된 빗줄기로 만듭니다. 그때 일은 시간과의 추격전이 아니라 일종의 선정이 됩니다.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동작, 각 결정, 각 세부 사항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 일합니다. 칼 뉴포트는 깊이 일하는 능력, 즉 딥워크가 현대 사회에서 점차 희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희귀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가치 있습니다. 깊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얕은 구덩이를 여기저기 파는 대신 지하 수맥에 닿을 때까지 끈기 있게 깊은 구덩이 하나를 팝니다. 그 느림은 규율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자극이 없을 때의 지루함과 공허함을 견딜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어떤 서두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굳건함, 그리고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일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평온할 때 지혜는 저절로 나타납니다. 깊이 일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감히 마련하고 근본을 이해할 때까지 하나의 문제와 감히 머무르며 대충 끝내고 다른 일로 넘어가기보다 끝장을 볼 때까지 감히 파고드는 것입니다. 단조로워 보이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탁월한 능력은 조용히 형성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리듬을 느끼고 재생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바쁨을 효율성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일할수록, 쉬지 않을수록 더 빨리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긴 마라톤으로 본다면 출발선에서부터 전력 질주하는 것은 조기 탈진으로 이어질 뿐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꼭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만물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흔히 한 박자 늦춥니다. 그들은 현처럼 팽팽하게 당겨야 할 시기가 있지만 호수처럼 이완해야 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 리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휴식을 지친 뒤에 받는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장기 전략의 일부로 봅니다. 적절한 때의 휴식은 에너지를 회복하고 사고를 새롭게 하며 피로로 인한 잘못된 결정을 막아줍니다. 이 느림은 사고의 여백에도 존재합니다. 그때 인간은 감히 멈춰서서 반성하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며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방향을 조정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부의 박동에 귀를 기울입니다.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와 중요한 결정은 바쁠 때가 아니라 마음이 한가로울 때 싹 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만성형 인물들은 가지보다 뿌리가 더 중요함을 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 체력, 정신을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모든 명예, 돈, 성취는 그 뒤에 붙는 숫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0이라면 나머지 모든 0은 무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중도에 부러지지 않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현기증 날 정도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느림의 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답은 용기에 있습니다. 모든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을 용기, 모든 유행을 쫓지 않을 용기, 결정하기 전에 한 번의 호흡을 허락할 용기, 다음에 전화기가 자극적인 소식으로 진동할 때 이것이 나의 평안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문할 짧은 순간을 가지십시오. 다음에 가상세계의 군중이 어떤 트렌드를 쫓아갈 때 지혜가 목소리를 낼 공간을 갖도록 한 박자 늦추고 깊은 잠을 청하십시오. 다음에 큰 문제와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반사 반응을 서둘러 믿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침착한 지혜가 길을 안내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 모든 한 박자 늦춤은 도피가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자랑스러운 후퇴입니다. 화살을 멀리 날리기 위해 활시위를 뒤로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타격에 무게를 싣기 위해 주먹을 거두어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히 한 박자 늦게 살 때 당신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길고 더 깊으며 더 지속 가능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얻었다고 해서 꼭 복이 아니며 잃었다고 해서 꼭 화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사는 여정 내내 우리는 대부분 익숙한 하나의 척도로 살아갑니다. 이익을 가져다주고 바람을 충족시키면 복이라 부릅니다. 상처 주고 잃어버리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면 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로 인생을 보는 데 익숙하고 시간의 짧은 단면 속에서 옳고 그름과 승패를 가르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그 성급한 시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더 갖고 싶고 오래 지키고 싶고 잃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매우 자연스러운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인정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인생은 늘 변합니다. 꽉 잡으려 했던 것들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바라지 않았던 것들은 불쑥 찾아옵니다. 정상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가 하면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한 시점만을 근거로 복과 화를 결론 짓는다면 인간은 환상이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고 복은 화가 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깊은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으며 그 두 면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운이라 부르는 것이 훗날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이라 부르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복도 없고 순수한 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서 얽히고 전환되며 번갈아 나타납니다. 사홍지마 이야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노인이 말을 잃었을 때 모두가 불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 덕분에 그는 더 좋은 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며 복이라 여겼지만 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재앙이 닥친 것 같았지만 전쟁이 났을 때 그 덕분에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둠과 이름, 복과 화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고 돌며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빛나는 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의 화가 내일의 복일 수 있고 오늘의 복이 훗날의 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체적인 상황에 놓이면 이 도리를 쉽게 잊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심지어 오만해집니다. 무언가를 잃으면 괴로워하고 탓하고 운명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복인지 잃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화인지 자문하는 일은 드뭅니다. 승진한 사람은 흔히 선망의 눈길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직위 뒤에는 압박과 책임, 시기 질투와 잠 못 이루는 긴 밤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실패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공백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길을 찾을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둠과 이름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감정에 속기 쉽습니다. 인간 고통의 대부분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옵니다. 하나를 가지면 열을 원합니다. 열을 가지면 백을 원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즉시 다른 목표를 쫓습니다. 그 만족할 줄 모름이 인간을 늘 긴장과 두려움, 불안 속에 살게 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소유한 만큼 커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역설을 보여줍니다. 많이 가질수록 인간은 잃을까봐 더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시장 변동 때문에 시금을 전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은 비난받거나 잊힐까봐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원만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 배우자의 사랑을 잃을까봐 강박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은 상실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늘 상실 가능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가득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보다 비워두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야망과 두려움으로 너무 비좁은 마음에는 평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상실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을 열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개인의 삶은 역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패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무언가를 잃은 후에야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는 흉터를 남길 수 있지만 인간을 더 깊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으며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주며 굶주림과 역경을 겪게 하여 의지를 단련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만 인간이 큰 일을 감당할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쉽기만 하다면 인간은 풍파가 닥쳤을 때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핵심은 복이나 화가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상실만 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단기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절망하기 쉽습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오직 돈과 지위로만 평가합니다. 돈을 잃으면 실패로 봅니다. 명성을 잃으면 몰락으로 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유하지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박하지만 안연하고 자유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의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현재를 온전히 살기도 전에 미래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평생을 후회와 불안 속에 삽니다. 이 득실의 도리를 깊이 체득하고 싶다면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변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좌절들 이후에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숙해졌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당신을 울게 했던 바로 그 일들이 오늘의 강하고 깊이 있는 당신을 만드는 데 기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실 또한 일종의 기회임을 이해하면 당신은 변고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것은 속도를 늦추고 더 자세히 보고 더 멀리 가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복과 회는 고정된 경계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법칙에 따라 왔다가 갑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만이 우리가 고통에 빠질지 깨어남으로 걸어 나올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깊이 살 줄 아는 사람은 달콤하든 쓰든 모든 경험이 필요한 수업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인생은 뜻밖의 굴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얻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모든 역경은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산과 강이 닿은 듯 길이 없어 보일 때 문득 버드나무 그늘과 꽃들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굽이 하나만 더 돌면 새로운 지평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복과 화는 결국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도리와 성숙함뿐입니다. 침착함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울 때 삶은 더 이상 승패를 다투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을 탐구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당신의 삶을 더 깊고 부드러운 눈으로 다시 보는 날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득실과 성소의 속에서 안연하고 굳건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인격의 가치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세파 속에는 돈이나 직책, 명성으로 잴 수 없지만 인간의 삶이 높은지 낮은지를 결정하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격과 기계입니다. 특별한 점은 평온하고 순조로운 시절에는 그러한 가치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역경이 나타나고 인간이 선택과 유혹의 경계로 내몰릴 때 비로소 인격이 빛나거나 무너지는 모습으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옛말에 금은 불로 시험하고 사람은 역경으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사람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을 만나야 그 줄기가 연약한지 단단한지 알 수 있듯 인간도 시련과 마주할 때만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평화로운 날에는 누구나 의젓해 보일 수 있고 누구나 도리를 말할 수 있으며 친절한 겉모습을 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위협받고 명예와 생존이 저울질당할 때 누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고 누가 안위를 위해 스스로를 헐값에 파는 자인지 모든 것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순풍에 돛 단듯하던 시절에는 좋은 사람 연기를 할 줄 아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말을 재치 있게 하고 행동이 세련됐으며 대중의 환심을 사는 법을 알고 적절한 때에 고개를 숙이거나 들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이익과 맞바꾸기 위해 쓴 가면일 뿐입니다. 파도가 일고 붙잡을 이익이 사라지면 그 가면은 아주 빨리 벗겨집니다. 그때 도덕적 기반이 없는 자는 비겁함을 드러내며 타인을 배신하고 믿음을 배신하며 심지어 자신의 양심까지 배신합니다. 반대로 인격이 굳건한 사람은 대개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보고 고생할지언정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삶의 원칙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역경 속에서도 품행을 굳건히 지키며 이익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봉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많은 비행이 기회라는 미명으로 포장되고 음모가 생존이라는 두 글자로 정당화되는 변동의 사회에서 염치와 정직을 지키는 사람은 더욱 희귀하고 소중해집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는 인파 속에서 타인을 짓밟지 않기 위해 멈춰 설 줄 아는 자야말로 인격 있는 사람입니다. 동양의 역사는 기계와 인격에 대한 수많은 모범을 남겼습니다. 강태공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고 늙어서도 때를 만나지 못해 술을 팔고 고기를 파는 등 천한 일로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그의 지혜를 가난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세상을 돕고 나라를 돕겠다는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처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배우고 지혜를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밝은 별처럼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격이 현재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 때도 내면의 가치를 지키는 방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천상 또한 충의와 기백의 불멸의 상징입니다. 적군에게 잡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고 삶을 구걸하느라 이상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에 죽지 않는 자 누가 있으랴, 일편단심 남겨 역사의 비추리라라는 시구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온전한 인격을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계를 잃고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이름을 후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옛날에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현인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격을 지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조용합니다. 그들은 신문에 나오지 않고 요란한 칭송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노동자일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공무원일 수도 있으며 고객을 속이지 않는 사업가나 유혹 가득한 지름길을 거부하는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는 경쟁 사회에서 선량함과 정직함은 사치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배신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에게 등을 돌리고 승진 기회 때문에 동료를 모함하며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속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승리를 얻을지 몰라도 그 대가는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경멸과 자신의 영혼 속 공허함입니다. 맹자는 선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은 느릴 수 있지만 오래 갑니다. 거짓은 빠를 수 있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과 승패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듯합니다. 사람들은 직함, 자산, 화려한 겉모습으로 서로를 쉽게 평가하며 인간의 핵심 가치가 인격에 있음을 잊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올바름을 지키고 시류에 휩쓸리지 않으며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돋보입니다. 그들은 폭풍 속에 굳건히 서 있는 단단한 나무나 긴 밤의 한 모퉁이를 밝히기에 충분한 작은 촛불과 같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이 도덕적 나침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명확한 경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쉽게 다수에 휩쓸리고 유행을 쫓으며 주관 없이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환상을 쫓습니다.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변고를 만나면 무너지기 쉽고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모르면 인간은 마른 잎처럼 인생의 폭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인격을 지키려면 먼저 내면 생활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이끌리지 않아야 양심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와 가치를 명확히 알면 인간은 칭찬이나 비난, 눈앞의 이익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격을 기르기 위해
작지만 매우 중요한 일은 자신만의 확고한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지 않기, 개인적 이익 때문에 타인을 해치지 않기, 손해를 보더라도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원칙은 유혹적인 선택들 사이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매일 상기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한계가 있을 때 인간은 시련 앞에서 더 굳건해집니다. 더불어 작더라도 매일 친절한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적절한 때의 도움, 잘못된 일 앞에서의 거절은 모두 인격이라는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옛말에 덕이 높으면 반드시 두터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돈이나 행운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타인의 존중이기도 합니다. 부유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코 가치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결국 명예와 이익은 희미해지고 돈도 세월 따라 사라집니다. 오직 인격만이 남아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조용히 비춰줄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고개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승패만을 위해 살지 말고 외부의 성공만을 쫓지 마십시오. 사람됨의 가치에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각자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격을 지킬 때 당신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휩쓸어 갈 수 없는 힘을 손에 쥔 것입니다. 내 성공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성공이라는 두 글자는 흔히 스포트라이트, 유명세, 그리고 팔로워 수, 좋아요 수, 공유 수, 순위표, 상, 끊이지 않는 환호 같은 숫자로 대변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언급해야만 그 인생이 의미 있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누구나 멈춰서서 끝까지 자문할 용기를 갖지는 못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것이 당신이 올바르게, 깊이 있게, 온전히 살고 있다는 뜻인가? 우리는 역설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빨리 유명해질 기회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퍼진 영상 하나, 특이한 행동, 충격적인 발언, 심지어 제때 폭로된 실수 하나만으로도 무명의 사람이 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온 유명세는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격렬하게 타오르다 꺼져버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함과 재만 남기는 불꽃과 같습니다. 무서운 것은 유명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관심을 삶의 가치와 동일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점입니다. 찬란한 후광 속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겉보기에 그들은 남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진 듯합니다. 돈, 명성, 칭찬, 동경. 하지만 밤이 되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어 방 안에 자신만 남았을 때 공허함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겉모습의 자신과 내면의 자신 사이의 조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인정을 받지만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합니다. 장자는 물이 맑아야 얼굴을 비출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해야 자신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대중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박수나 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주 잘 알기에 누구에게도 그것을 서둘러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후광과 달리 삶에는 조용히 침묵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TV에 나오지 않고 그들에 대한 기사도 없으며 소셜미디어 팔로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들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원칙을 지키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기준을 쫓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주 명확한 충만감이 있습니다. 그 충만감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조화에서 옵니다.
길모퉁이의 구두 수성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학력자도 아니고 명성도 없으며 아무도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선한 구두 한 켤레 한 켤레에는 신중함과 정성,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객의 감사 인사를 그는 소박한 미소로 받습니다. 그에게 성공은 많은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 타인이 더 굳건히 걸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칭송받고 싶은 갈망은 없고 오직 일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대한 조용한 정직함만 있을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도리에 순응하여 살고 소인은 명성을 쫓아 산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마음을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명예보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평안, 즉 자신과 마주할 때 홀가분함임을 이해합니다. 이름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평온한 영혼은 아주 오래 머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의 정의에 따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나야 하고 집단 속에서 돋보여야 하며 팔로워가 많고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 압박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이 끝없는 경주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들은 타인의 시선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자신을 위해 사는 느낌을 잊어버립니다.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상시적인 강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에 하루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투명 인간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지치고 공허해도 행복을 전시하고 성공을 과시해야 합니다. 화려한 사진, 에너지 넘치는 상태 메시지는 상처투성이인 영혼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덧없는 명칭, 연약한 관심에 대한 아주 비싼 대가입니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용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가식이 보편화된 시대에 내면의 신념에 따라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할 용기, 서두르는 세상 속에서 감히 천천히 살 용기, 다수와 같지 않을 용기, 그것은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한 형태의 용기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치에 맞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하루 끝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아주 솔직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마음에 없는 말을 했는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나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아니라고 답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5분씩 전화기도 화면도 소음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귀 기울이십시오.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답이 아니라면 용기 내어 조정하십시오. 삶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누구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본질과 맞아야 합니다.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동경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주할 때 고개를 들 수 있느냐에서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을 친절, 정직, 진심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성공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지만 타인의 마음과 당신의 영혼 속에 오래도록 빛을 남기는 성공 말입니다. 부유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으며 사회가 성취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세상에서 친절함을 지킬 수 있다면, 이익을 위해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한 좋은 신념을 배신하지 않고 산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쉽게 변하는 시대에 올바르게 살 만큼 강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에 있습니다. 매일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일을 하며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성공의 형태입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이고 멈출 줄 아는 자가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디에나 생명을 전하며 조용히 흐르는 맑은 시내처럼 살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 당신에게 성공했느냐고 묻거든 아주 가볍게 미소 지으며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다고 대답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타인에게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은 타인에게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거나 주변의 시선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망칠 곳 없이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내면으로의 용감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배웁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게, 학교 규칙에 맞게, 사회가 세운 도덕적 틀에 맞게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말을 잘 들을 때, 융화될 때, 다르지 않을 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이 조용하지만 위험한 교훈을 얻습니다. 받아들여지려면 자신을 타인에게 맞춰야 한다. 사랑받으려면 다수의 눈에 들지 않는 부분은 감춰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정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가면이 됩니다. 그 가면들은 매우 정교합니다. 속은 지쳐 있어도 늘 강한 척하는 효자 가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공허하지만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명패를 달고 있지만 밤이면 숨 막힐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는데 익숙해져 그것이 연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고갈되었을 때 문득 놀라서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삶은 정말 나의 것인가? 장자는 남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어찌 내가 나를 아는 것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그 말은 현대인에게 깊은 깨우침을 줍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흔히 외부의 시선, 팔로워, 칭찬, 명성, 성취로 측정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소셜미디어에서 정성껏 구축됩니다. 그 세상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진짜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오해받을까 걱정하고 평가받을까 두려워하며 남다르게 보일까 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안전하게 군중 속에 섞이는 길을 택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 안의 불완전한 부분들까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은 타인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 애써 무시했던 것들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현재 이미지와 맞지 않는 욕망일 수도, 수년간 억누르도록 교육받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군자는 자신이 진보하지 못함을 걱정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을 완성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더 진실해지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오해는 피하기 어렵지만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임을 이해합니다. 현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을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인간을 끊임없는 비교에 늪에 빠지기 쉽게 합니다.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삶, 이른 성공, 아름다운 관계, 모범적인 가정을 봅니다. 그리고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은지 자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따라잡으려 하고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기준을 달성하려 자신을 몰아습니다. 집이 있어야 하고 차가 있어야 하고 위치가 있어야 하고 이미지가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자신을 평안하게 하는지 멈춰서서 묻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거의 역류를 거스르는 행동이 됩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낙오된 것 같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느리고 화려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면 실패자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낙오됨 속에서 인간은 드물게 자신에게로 돌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보여줄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 영혼이 부서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직장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문이 두려워 금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번도 자신의 것이었던 적 없는 꿈을 할부로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까? 그 고통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내면의 진실을 잊어버린 사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물질이 아무리 풍족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세상 밖의 많은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아주 잘 분석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돌아갈 때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떤 길이 내게 맞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경험을 통해 경청하고 관찰하며 자신에게 솔직해진 결과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모든 것에 반대하거나 모든 규범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선별할 줄 알고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타인의 기대일 뿐인지 알며 언제 들어야 하고 언제 거절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평온을 얻기 위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은 당신이 더 빨리 받아들여지게 도울 수 있지만 날마다 당신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이 두려워 진실하게 사는 것을 겁냅니다. 하지만 사실 평생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은 없습니다. 진실하게 살 때 몇몇 관계를 잃을 수도 있지만 내면의 온전함은 지킬 수 있습니다. 관계의 수는 적어지겠지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어떤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기에 홀가분함을 느낄 것입니다. 다행히 자신에게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한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용히 몇 분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애써 무시했던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있는가? 솔직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감정을 감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은 때로 규칙과 기대를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것은 불완전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신을 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결국 여정의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칭찬과 비난은 세월 따라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나 자책은 아주 오래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느라 지쳤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답이 아니라면 당신에게는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갈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타인의 눈에 완벽한 버전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단지 당신이 자신에게 온전히 살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당신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더 의식적으로, 더 정직하게, 더 인애롭게 살도록 도울 뿐입니다.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타인도 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대개 요란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척도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박하고 굳건하며 평안하게 자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정해왔지만 진정으로 갈망하는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실하게 사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을 찾지 마십시오. 인생은 본래 짧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춘 복제품이 되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여정의 끝까지 당신이 온전히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진실하게 살 자격이 있고 나는 그렇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6. 관용.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복을 짓는 일입니다.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은 반항 본능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좁은 자아를 넘어 더 길고 넓게, 더 깊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해서 영혼을 가두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원망을 품을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원망은 은근한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열기일 뿐이지만 오래 품을수록 내면의 평안을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은 잘못을 잊어서가 아니라 증오를 꽉 쥐고 있으면 자신이 가장 피곤할 것임을 알기에 용서합니다. 빅토르 위고는 인생 최대의 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했습니다. 증오를 이기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닫고 소박하지만 깊은 말로 전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지기가 없다.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철없고 실수하며 심지어 고의 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너무 엄격한 잣대로 심판한다면 타인을 밀어내는 동시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생명을 기를 수 없습니다. 너무 엄격한 마음도 인연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일 뿐만 아니라 삶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실수에 관용을 풀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선한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따뜻함과 믿음은 그들이 변화하고 더 잘 살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용은 조용한 빛과 같아서 요란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비추고 감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춘추시대 초 장광의 이야기. 어느 연회에서 술 기운에 이성이 흐릿해졌을 때 한 신하가 어둠 속에서 무심코 왕의 애첩에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당시에 예법과 법률로 보면 용서받기 힘든 죄였습니다. 명령 하나면 그 신하는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조정에는 파란이 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장왕은 처벌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회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각근을 끊으라고 명하여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여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신하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내부의 불안도 막았습니다. 그 행동은 유약함이 아니라 명군의 배짱이었습니다. 2년 후 초나라가 진나라와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일 때 과거 잘못을 저질렀던 바로 그 신하가 용맹한 장수가 되어 최전방을 누비며 승리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느냐고 묻자 그는 폐하께서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입어 몸 바쳐 보답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초장왕의 관용은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신하로부터 절대적인 충성심과 깊은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그 정신은 특정 역사 시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송나라 때 조빈의 이야기 또한 용서의 힘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남당을 정벌하라는 중책을 맡았을 때 조빈은 공을 세우기 위해 살육하는 길 대신 백성의 전란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생명을 해치지 않고 성을 함락할 수 있다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자신의 건강을 걸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진심과 인자함이 상대방을 감동시켜 평화롭게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가득 찰 뻔했던 전쟁이 평온하게 끝났습니다. 조빈은 칼과 창이 아니라 관용과 인의로 승리했습니다. 관용은 날카로운 무기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끈기 있게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진정시키고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하며 양쪽 모두에게 살기를 열어줍니다. 공자는 군자는 타인의 잘못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잘못을 고치도록 돕는 것을 덕행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도량이고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복을 쌓는 사람입니다. 원망은 영혼을 끌어내리는 짐이지만 관용은 사람을 들어 올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관용은 점점 희귀해지는 듯합니다. 소셜미디어상의 작은 불일치 하나도 거센 공격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 짓고 빨리 화내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는 매우 느립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여야 할 가정에서도 때로는 때에 맞지 않은 말 한마디가 수년간 지속되는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비난과 책임 전가의 구실이 되어 동료 관계를 긴장시킵니다. 사실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지칠 때가 있고 행동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조금만 참고 한 걸음 물러서서 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비에 집착하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은 마음속의 원망을 오래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관용이 타인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두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며 부드럽지만 단단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지킬 줄 압니다. 용서할 수 있지만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맹목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갑니다. 일상생활에서 관용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맞대응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심한 비난 대신 부드럽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가 날 때 그들이 내게 주었던 좋은 점들을 몇 분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화는 가라앉고 관계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경의 원망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이 쌓이고 은혜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품위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짱과 영혼의 깊이를 높여줍니다. 베트남 문화도 예로부터 소박하지만 깊은 말로 이를 정리해 왔습니다. 9을 버리면 10이 된다. 한 번 참으면 9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은 감수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평안이 승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풍파를 겪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압력, 정보, 기대가 사방에서 인간을 포위하는 시대에 관용은 더 이상 칭송받기 위한 사치스러운 덕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균형을 지키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며 건강한 관계를 기르도록 돕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용이 변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가볍고 안연한,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요컨대 관용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평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고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아는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의 삶의 예술입니다. 초장왕과 조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일가음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줄 알 때 우리는 삶의 선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며 언젠가 그 씨앗은 평안, 행복,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감사로 우리 영혼 속에서 꽃 피울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방금 나눈 시간이 여러분 영혼의 작은 한 구석에 닿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좋아요와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공유하여 이 좋은 가치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조용한 동행은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고 긍정적인 것들을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늘 건강하고 마음이 굳건하며 지혜가 밝고 삶이 순조롭기를,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흘러가는 매일이 가볍고 충만하며 따뜻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에도 평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